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. 멜라토닌, 이걸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? 장기 복용은 안전한 건지, 또 내성이나 의존성은 없는지, 이런 질문들이 많으셨는데요. 오늘 저희가 관련 자료들 보면서 과학적인 근거로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멜라토닌이라는 게 사실 우리 뇌 속 송과선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죠. 흔히들 이제 수면 호르몬 이렇게 아시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자, 이제 잠들어라 이런다기보다는요. 뭐랄까 몸의 각성 상태를 좀 낮추고 체온도 살짝 떨어뜨리고 하면서 이제 잠들기 좋은 환경이다. 이런 신호를 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. 아, 직접 재우는 게 아니라 잠들 준비를 시켜주는 거군요. 그렇죠. 빛이 있으면 잘 안 나오고 어두워지면 분비가 촉진되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 몸의 시계 같은 역할이죠. 재밌는 건 견과류나 우유 같은 거 있잖아요. 트립토판 많은 음식들. 그런 걸 먹으면 몸 안에서 세로토닌을 거쳐서 멜라토닌으로 바뀌기도 하고요. 네. 그런데 이게 보충제 형태도 좀 다르더라고요.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서방형이 있고 또 직구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사는 속방형은 한 두세 시간 좀 짧게 작용한다고요? 네, 맞아요. 지속 시간이 다른 게 중요하죠. 이런 차이가 실제 시차 적응이나 아니면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또 연세 드셔서 멜라토닌 분비 줄어든 분들한테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정확합니다. 근데 이게 또 연령대에 따라서 좀 고려할 점이 확 달라져요. 예를 들어 20대에서 40대 비교적 젊은 분들은 사실 대부분 멜라토닌 분비가 충분하거든요. 그래서 특별한 이유 아까 말씀하신 시차 적응 같은 거 아니면 굳이 장기간 드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오히려 계속 밖에서 넣어주면 우리 몸이 나 이제 덜 만들어도 되나? 하고 자체 생성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. 자연적인 리듬이 깨질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심지어 끊었을 때 일시적으로 잠을 더 못 자는 경우도 보고되고요. 그럼 젊은 층은 정말 필요할 때 단기간만 쓰는 게 좋다는 거군요. 네, 그게 권장되는 방식입니다. 그럼 반대로 이제 60세 이상 노년층은 어떤가요? 자료 보니까 나이 들면 이게 확 준다고 하던데요? 네, 맞습니다. 이게 55세 정도만 돼도 젊을 때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요. 70세가 넘어가면 한 30%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연구도 있어요. 그래서 노년층에서는 이 멜라토닌 보충이 실제로 수면의 질을 좀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또 주의할 점이 뭐냐면 부작용 위험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. 낮에 좀 졸리거나 반응 속도가 느려지거나 할 수 있고요. 특히 이제 5mg 이상 좀 고용량으로 가면 낙상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어서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. 낙상 위험이요?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데.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아주 장기간 복용했을 때 인지기능 저하 가능성도 제기되어서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. 그러니까 노년층에서는 꼭 필요하다면 아주 적은 용량부터 시작해서 이득이랑 위험을 잘 따져봐야 하는 거죠. 되먹임 작용, 그러니까 외부에서 뭘 넣어줬을 때 몸이 자체 생산을 확 줄이는 그런 반응이 멜라토닌은 좀 약한 편이에요. 그래서 다른 수면 관련 약물들에 비해서 약 자체에 대한 내성이 생길 가능성은 훨씬 낮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. 아, 약 자체의 내성은 적다. 네.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영향이 없는 건 아니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mg 이상 고용량을 그것도 오랫동안 쓰면 자연스러운 분비 리듬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나 이거 먹어야 자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게 어쩌면 더 흔하고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. 약 자체보다는 습관이나 생각 때문에 의존하게 되는 거군요. 그렇죠. 그 외에도 두통이나 어지럼증, 속쓰림 같은 부작용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. 일시적이긴 하지만요. 그럼 멜라토닌을 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핵심적인 지침 같은 게 있을까요? 네,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. 첫째는 용량인데요. 보통 1에서 3mg 정도를 권장하고 5mg 넘는 고용량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둘째는 복용 시간의 일관성입니다.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게 중요해요. 서방형은 자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, 속방형은 30분에서 1시간 전. 그리고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, 2주는 꾸준히 드셔봐야 하고요. 셋째는 만약 중단하고 싶으시다면 갑자기 딱 끊지 마시고 서서히 용량을 줄여나가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멜라토닌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? 네, 맞습니다. 그게 정말 핵심입니다. 멜라토닌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에요.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. 자기 전에 스마트폰 좀 덜 보고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낮잠이나 카페인 조절하고 이런 기본적인 노력이 꼭 같이 가야 돼요. 그래야 멜라토닌 효과도 제대로 보고
나중에는 보충제 없이도 잘 잘 수 있게 되는 거죠.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멜라토닌이 잘 쓰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게 분명해지네요. 특히 젊은 분들은 불필요하게 오래 또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. 그렇죠. 노년층에서는 이점도 있지만 위험성도 있으니 정말 신중하게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접근해야겠고요. 맞습니다. 결국에는 자기 몸 상태, 자기 필요에 맞게 현명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죠.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. 네. 우리가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아주 강력하게 억제한다고 했잖아요. 네, 그랬죠. 그럼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집안 조명의 밝기나 색깔 같은 거 있잖아요. 색온도. 이런 빛 환경을 좀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을 만드는 걸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까? 어쩌면 이게 보충제 먹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?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빛 조절. 그러네요. 그것만 잘해도 복충제가 덜 필요할 수도 있겠군요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